안녕하세요.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여러분. 지난번 배웠던 챕터 10의 내용, 외과적 치주 치료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게 될 학습 목표에 대한 내용은 9번째에서 14번째까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학습 목표의 키워드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치은, 치조 점막술을 분류할 수 있다. 10번째, 조직유도 재생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1번째, 소대절제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번째, 치근이계부 병변의 치료법을 분류할 수 있다. 13번째, 치주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는 치주수술 후 치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삭제형 골수술부터 보시겠습니다. 뼈를 삭제한다라는 의도로 이해하셔도 좋겠는데요. 변형된 치조골이 인접 골 조직과 조화를 이루도록 치조골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감염되었거나 혹은 괴사된 조직들이 있다면 그러한 조직들을 제거함으로써 치조골의 형태를 원래 형태대로 복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삭제형 골수술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조골 성형술인데요. 골 융기, 골 돌출, 골 변연의 비유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골의 외형을 수정하거나 혹은 비지지골을 성형하는 술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치조골 절제술은 치조골 조직의 형태 이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치근골이나 혹은 지지골을 제거하는 술식이에요. 그래서 종종 인접치나 지지골까지 삭제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뼈를 제거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비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주 성형술입니다. 치은의 형태, 위치 또는 치은의 양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치주 외과 수술이고요. 치은 치조 점막 성형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주 성형술 안에서도 그 술식이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의 증례에 맞춰서 그 술식들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은 치은이 퇴축되거나 혹은 부착 치은이 협소할 때, 소대에 부착 이상이 있거나 구강 전정이 협소할 때, 또는 보철 치료 전 단계로 보철이 들어가게 돼 기둥되는 치아나 혹은 어금니 주변에 치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그 적응증에 해당이 됩니다. 금기층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공통적인 키워드로는 골 결손이 너무 심할 때, 골 소실이 너무 심할 때에는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주 성형술에서 첫 번째는 유리치은 이식술입니다. 임상에서는 영어로 된 표현의 앞글자를 따서 FGG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개념 정리를 한 번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수여부, 그리고 공여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뭔가를 이식하는 처치잖아요. 이식할 때는 이식할 부분을 떼어오는 부분이 있고 떼어온 이식 조직을 실제로 이식받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는 아시겠죠? 첫 번째 그 이식할 부위를 떼어오는 그 공간을 공여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식한 조직을 실제로 이식해서 이식을 받는 부분을 수여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개념을 좀 정리하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부착치은의 양이 부적절한 이식 수여부, 그 이식을 받게 될 부분에서 이제 치은 점막을 채취해서 실제로 이식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여부, 이식을 할 부위를 떼오는 그 조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위는 입 천장 부분에서 많이 떼어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치유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식편을 이식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수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착치은의 증가 목적으로 시행됐을 때 예후가 좋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유리치은 이식술 FGG는 지금
비포가 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받게 되면 이런 애프터 형태가 됩니다. 이 술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술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소독하고 마취하는 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식을 하게 될 부위뿐만 아니라 이식편을 채취하게 되는 공여부, 입천장 부위도 동시에 마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식을 딱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식을 받게 되는 수여부도 그 모양을 우리가 형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하치은과 티슈점막의 경계에서 절개를 해서 부분 층판막을 형성을 하고요. 이때 노출되는 치근면은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을 합친 SRP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C와 D 그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식을 받게 될 이 수여부의 조직을 좀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2는 이식 준비를 마친 수여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공여부에서 조직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대로 본딴 석박이나 왁스를 이용해서 형판을 만들게 됩니다. 형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식편을 채취할 때 참고할 만한 그 크기나 모양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판을 공여부에 그대로 가져다 대고 그 형태 그대로 절개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식편을 분리시키고 채취하는 공여부의 모습입니다. 공여부에서 채취한 그 이식편을 수여부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키고 봉합하는 실밥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치주포대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석박을 덮어주게 되는데요. 치주포대가 봉합사 위에 바로 붙게 되면 치유 기간 동안 그 실밥하고 엉겨 붙어서 치유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 기간 동안에 균일한 압박, 압력을 주어서 치주 조직이 잘 붙을 수 있게끔,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석박을 덮고 그 위에 치주 포대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충분한 치유가 됐을 때에는 이러한 애프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리치은 이식술, FGG를 실제로 수술을 한 환자의 사례를 사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엔 단단한 치은이 부족한 형태를 볼 수가 있네요. 각각 치은이 부족해서 유리치은 이식술을 실제로 시행한 모습이고요. 직후에는 채취한 잇몸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치유가 이뤄지게 되면 혈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색깔은 비교적 비슷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치은이 얻어진 비포, 애프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우리가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루의 상태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술 후에 2주일 정도 되면 보통 실밥을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치주포대를 한다면 일주일 정도 후에 교체를 한번 하고 일주일 뒤에 더 기다렸다가 실밥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이식한 부위에 칫솔물을 너무 강하게 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끔 환자에게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유리치은 이식술 다음으로 알아둘 처치는 결합조직 이식술입니다. 보통 임상에서는 CTG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유리치은 이식술이 부착치은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했던 처치라면 결합조직 이식술은 치은 태축을 회복하고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심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술식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해당 부위를 소독하고 마취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때에도 수여부, 공여부 둘 다 마취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수여부를 절개하고 박리하는데요. 이때에는 결합 조직만을 채취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결합 조직 채취가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 편을 가지고 와서 봉합을 하게 될 텐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포 A 그림에서는 치은 퇴축이 된 송곳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합 조직을 입천장 부위에서 떼어와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상피 하에 결합 조직을 넣고 꿰매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치가 끝나고 나면 치은 퇴축이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합 조직은 어쨌든 부분층 판막 안에 우리가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밥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흡수되는 실을 써서 봉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입니다. CTG의 수루의 상태는 유리치은 이식술인 FGG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약 2주 정도 됐을 때 실밥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주포대는 일주일 정도 후에 한번 갈아주고 일주일 있다가 경과를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그때 치주포대 제거하고 실밥을 제거하게 되죠.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이식한 부위에 칫솔물을 너무 강하게 대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술식으로 치관측 판막 이동술, 측방 판막 이동술, 양측 유두판 측방 이동술이 있는데요. 이 세 개에 대해서도 간략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관측 판막 이동술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이 노출된 치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때는 절개를 여러 개 치아를 연결해서 한 이후에 조금 더 당겨와서 다시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를 보시면 노출되었던 치근이 이제 잇몸을 당겨서 봉합을 함으로써 덮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치관측 판막 이동술은 이제 여러 개의 치아에 치근이 노출된 것을 덮기 위해서 진행했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측방 판막 이동술은 국소적인 치아에 이렇게 치근이 노출됐을 때 그 치근을 피게 하기 위해서 인접치, 옆에 있는 인접치 쪽을 당겨왔을 때 진행하는 술식입니다. 왜 옆에서 당겨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치아에서 당겨올 만큼의 잇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인접한 옆에 치아에서 끌어오는 경우입니다. 인접치까지 절개를 한 다음 끌어와서 해당 치아의 치근을 덮게끔 그 형태를 조정하고 봉합을 한 뒤에 충분히 치유가 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피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측방 판막 이동술이 한쪽 인접치에서 그 판막을 이동시켜서 치근을 피게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양측에서 이동해서 해당 치아를 덮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가져오기에 충분한 양이 되지 않거나 혹은 너무 피게 할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조금씩 끌어오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측방이 한쪽에서만 한다고 하면 지금 설명드리는 양측 유두판, 측방 이동술은 양쪽에서 조금씩 우리가 당겨와서 봉합을 한 뒤에 치근을 피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대의 절제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대라는 것은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입술이나 뺨, 혀처럼 움직이는 연조직을 잇몸이나 혓바닥에 연결해주는 점막 형태의 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과하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당기는 힘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 기능이나 발음 혹은 치아 배열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대 부착 부위를 절제해서 치아에서 떨어지게 하는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대가 너무 치아 쪽에 가깝게 있으면 계속 치은을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치주낭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 부착 이상일 때 이렇게 소대 절제술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소대가 붙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처럼 윗입술에 붙어 있다고 하면 상순소대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윗입술을 상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아랫입술에
있는 소대를 절제한다고 하면 하순, 아랫입술을 하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혀에 소대가 너무 짧아서 혀 짧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설소대, 절제술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위에 붙어 있는 소대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당연히 해당 부위에 마취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상순 소대 절제술인데요. 입술을 당겨서 소대를 팽팽하게 긴장시킨 다음 절개를 진행한다. 지금 보시는 사례에서는 이게 절개하기 전, 그리고 절개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박리되었기 때문에 이 부위를 봉합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강전정 성형술입니다. 구강전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구강전정은 잇몸이랑 볼 사이의 공간을 전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전정이 너무 낮은 경우는 치은퇴축을 야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치주낭을 만들어서 구강 위생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주 점막부를 확장해서 부착 치은의 폭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강 전정 성형술입니다. 따라서 치은 퇴축, 부착 치은이 협소한 경우나 구강 전정이 협소한 경우가 적절한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술식 한번 볼게요. 그림이랑 같이 보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 술식 과정에 따른 그림을 제가 아래에 같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수술할 부위를 소독하고 국소 마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개할지 절개선을 먼저 고안을 하고요. 그 다음 치조 점막 경계를 따라서 절개를 진행한 뒤에 판막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출된 골막 위에 남아있는 조직편을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판막의 그 변연을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핑크 색깔 부분이 없었는데 이만큼을 우리가 새로이 확장해서 만들어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합한 주변으로 이제 오염이 되거나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주포대를 부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해서 치유가 되고 나면 이렇게 치유된 형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치관 연장술입니다. 무언가를 연장하는 것 같은데 임상치관이 뭘까? 임상치관은 실제로 입안에서 보여지는 치아 부분, 즉 잇몸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치관을 임상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아의 보철을 수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혹은 우식으로 인해서 짧아졌을 때 그 짧아진 치관부의 구조를 현재보다 더욱 노출시켜서 더 길어지게 연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치은 절제술을 하거나 골 절제술을 하거나 외과적 혹은 교정력을 이용해서 이를 조금 더 내려오게 정출시키거나 해서 치은 변연이나 치조 골정 또는 치아 위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사례로 한번 보실게요. 상악 좌측 측절치를 한번 보시죠. 지금 노출된 임상적 치관은 잇몸 바깥에 실제로 보여지는 딱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 치아는 제 생각에 아마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철을 수복해야 하는데 보철이 이만큼의 면적에서는 적절히 수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과적인 정출을 통해서 이 치아를 조금 더 내려서 임상적 치관이 조금 더 노출될 수 있게 그 치관을 연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철이 완료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출됐던 치근을 피게 하는 술식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일부러 치근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임상적 치관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치은 절제술을 통해서 임상적 치관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주낭을 측정했을 때 치관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잇몸을 절개를 해서 이 부분을 없애면 결과적으로 치아가 조금 더 길어지는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은 절제술을 이용한 임상치관 연장술입니다. 그런데 치은만 절제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치은이 좀 자라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확실하게 임상적 치관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근에 골을 절제해서, 치조골을 절제해서 임상적 치관 연장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절개하는 것까지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은 절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질이나 스톤 같은 다른 기구들을 이용해서 치조골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봉합을 하게 되면 치유가 됐을 때의 결과는 치은 절제술을 이용한 임상적 치관 연장술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그 효과도 비교적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요법 중 조직 재생 유도인 GT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골이 결손된 부분에 GTR을 설치함으로써 상피나 치은 섬유 모세포의 침입을 막고 막 안쪽 공간에 다분화 기능 및 재생 능력이 있는 치주 인대 유래세포를 유도해서 신부착과 함께 치주 조직을 재생시키는 수술이라는 이 정의가 사실 조금 이해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례에 맞는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골이 결손된 A 그림을 보시면요. 이 부위가 우리가 충분한 치료를 하고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 뼈나 치주 인대의 재생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에 반해서 상피라고 하는 잇몸의 치유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두면 제가 빨간색으로 잇몸의 색깔을 표시할 텐데요. 뼈가 자라야 되는 부위까지 잇몸이 이렇게 공간을 치유되면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하는 그 멤브레인을 통해서 배리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라고 하는 어떤 방어막 같은 걸 생성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위에 뼈가 찰 수 있게끔 시간과 공간을 벌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TR은 곧 막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경계를 만들어주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GTR 막은 비흡수성 막과 흡수성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적합한 것을 술자가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비흡수성 막과 흡수성 막이 있습니다. 큰 차이를 설명드린다고 하면 비흡수성 막은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그 조직을 열어서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을 치아에 고정시켰을 때 칼라 부분이 치면에 밀착을 해서 상피 조직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스커트 부분이 막과 치근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치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이 수술 영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성 막은 자동으로 체내에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합성 고분자 막과 콜라겐 막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거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GTR의 술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우선 소독과 국소 마취 이제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은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리시키고 치은 판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유가 조직을 제거하고 SRP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이제 적합한 흡수성 막을 쓸지 혹은 비흡수성 막을 쓸지 선택을 하고 해당 부위에 이식하기 적합한 형태로 그 크기나 모양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을 고정하고 꿰매게 되는데요. 그 다음 치은 판막을 추가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치주 포대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치주 포대를 부착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치주 포대가 적절히 치유되는데 방해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 막 중에서 흡수성 막이 아니라 비흡수성 막을 썼다고 하면 1차 수술이 끝나고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막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부가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다만 흡수성 막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러한 부가적인 수술은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처럼 절개하고 판막을 열어서 노출된 치근면을 SRP를 해줍니다. 그리고 막의 형태를 조정한 뒤에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다른 게 이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을 고정하고 봉합을 한 뒤에 이게 1차 봉합, 그리고 나서 판막을 닫아주고 다시 봉합을 하는 두 번째 봉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악의 중절치에서만 이런 식으로 삼벽성의 골결손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구개측의 삼벽성의 골결손이라고 하면 이쪽 입천장 쪽으로 뼈가 꺼졌다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하는 치아가 같은 치아입니다. 여기다가 GTR 막을 현재 이런 식으로 위치시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 전에 보시면 제가 지금 체크하는 치아가 같은 치아입니다.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보시면 여기 골 주변에 골밀도가 여기서는 뼈에 수직적 골소실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뼈가 조금씩 그 주변으로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골이 재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엑스레이상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치근 이개부 병변의 치료입니다. 우선 치근 이개부 병변이 왜 발생하는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범랑 돌기와 범랑 진주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한 게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범랑 진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범랑질에는 잇몸이 완전히 붙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리치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범랑질 형태의 형성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으로는 치은에 조직성 부착이 결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치근면 부위에 비해서 염증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치주낭을 형성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수 부분에 부근관이 존재할 때인데요. 부근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인 관이 아니라 그 주변에 생겨 있는 사이드 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치수 질환이 생기기가 쉬운데 치수 질환은 또 치근 이개부 병변을 발생시키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교합력이 집중될 때입니다. 아무래도 씹는 힘이 치근 이개부에 집중된다고 하면 염증과 합병되면서 치주 조직의 파괴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근 이개부 병변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최초 치료는 치면세균막을 조절하거나 SRP를 먼저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처치를 했음에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질병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다른 치료 방식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치주 조직이 얼마만큼 파괴됐는지 그 정도를 보는 것, 그리고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 그리고 교합력의 강도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치근 이개부 병변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치근 이개부 성형술입니다. 치근 이개부 병변 그때 1도에서 4도까지 분류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도 1에서 2도,
약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그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치아 성형술이나 치조골 성형술을 실시해서 치근 이계부의 청결성 개선과 기구의 도달을 쉽게 하는 방법이 치근 이계부 성형입니다. 그 다음은 터널화인데요. 주로 하악 대구치에서 약 2에서 3도 정도의 치근 이계부 병변일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치근 이계부를 협설로 관통시켜 치간 칫솔이 통과될 수 있게, 즉 자가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처치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악 대구치 같은 경우는 치간 이계부 병변이 이런 식으로 치근이 이계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애매하게 잇몸에 덮여 있으면 오히려 자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을 이런 식으로 좀 터널 오픈하듯이 오픈시켜서 치간 칫솔이 왔다 갔다 집에서 자가 관리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래서 치간 이계부가 오히려 노출될 지연정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치근 분리술입니다. 이것도 주로 하악 대구치에서 2, 3도 정도의 치근 이계부 병변을 가졌을 때 진행이 되는데요. 터널화랑 적응증이 동일하네요. 우선 신경치료를 한 다음 치관을 근원심으로 분할해서 대구치를 소구치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따가 사례에서 나올 거긴 한데 지금 보시는 제가 터널화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구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대구치를 치아를 반절로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근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래서 두 개의 소구치처럼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치아 절개술, 치근 분할 발거법입니다. 이거는 2에서 3도 정도의 중증 치근 이계부 병변인데 조건이 있어요. 치주 조직 파괴가 한 개의 그 치근에만 국한이 되고 다른 치근들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병변이 이제 진행된 한 개의 치근만 치관과 함께 잘라내고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치근 절제술입니다. 다근치, 치아의 뿌리가 이제 3개 이상일 때를 다근치라고 얘기하죠. 다근치의 1개 또는 2개의 그 치아 뿌리에서만 병변이 중증으로 진행됐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치근 절제술입니다. 치관은 절단하지 않고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 치근만을 절단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치근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치근 분리술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터널화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대구치를 반으로 쪼개서 소구치 2개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치근 분리술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치근 분할 발거법, 치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골 흡수가 한 개의 치근에서만 이렇게 현저하다라고 하면 치아를 반으로 가르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일하죠. 근데 이때 반으로 갈라서 예후가 불량한 치아 뿌리 쪽은 치관을 동시에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공간이 공백으로 남잖아요. 이때 보철을 통해서 해당 공간을 메워주면서 앞에 치아와 뒤에 치아를 묶어서 교합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이 치아 절제술입니다. 그 다음은 치근 절제술이 있겠습니다. 골 흡수가 현저한 치근 하나에 대해서만 치근만 잘라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근만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치근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외과적 치주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봉합인데요. 임상에서는 수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봉합의 술식은 보통 치과 의사가 진행을 하지만 우리는 단속 봉합, 연속 봉합,
매트리스 봉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속 봉합은 가장 일반적인 봉합인데요. 개개치아의 치간 사이에서 협설 측 치은을 관통한 후에 협측에서 결절하는 것을 단속 봉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연속 봉합은 다수의 치아에 걸쳐서 협설측 치은을 한꺼번에 봉합하는 건데요. 단시간에 봉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절하는 매듭이 한 개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개의 매듭이 풀려버리게 되면 전체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리스 봉합인데요. 장력으로 인해서 판막을 폐쇄하기가 어려운 곳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넓은 면적으로 개개의 판막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근육 당김에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막 적합도가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밥을 제거하는 발사인데요. 스티치 아웃 혹은 앞자리를 따서 SO라고 임상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봉합사를 제거하는 술식이고요. 수술 당일날에 봉합사는 차트에 반드시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 그 종류와 함께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사 전에 그 수를 비교해서 모든 매듭이 다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주 수술 후에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이 적힌 그 종이를 제공해서 해당 지시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되겠고요. 수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환자에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이 수술이 진행하기 전에 해당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동의했다는 의미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주셔야겠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통증, 부종, 그리고 직업감인증을 대다수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려주고 대처 방안도 설명을 해줘야겠습니다. 우선 통증부터 볼게요. 통증은 대개 부종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적 항생제 그리고 진통제를 처방을 하고 만약에라도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체크받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종인데요. 첫날 얼음팩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얼음팩은 피부를 통해서 이제 잇몸 부분까지 온도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부에 얼음팩을 대고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20분 데웠다가 20분 떼었다가 이런 식으로 냉찜질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 수술하고 사흘 정도 지난 이후에 지속되는 종창은 그 부분 주변의 염증 또는 감염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얼음찜질이 아니라 따뜻한 온팩을 바꿔서 진행하게끔 하고 반드시 치과에 와서 그 경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겠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가 계속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 혀에 남아있던 그 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만약 수술 부위에서 이제 분명한 출혈이 계속된다고 하면 출혈 부위를 압박해서 지혈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가능한 빨리 치과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체크를 받아야겠습니다. 수술 부위는 대개 수술 포대, 치주 포대로 보호를 하거나 혹은 물로 가볍게 헹궈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수술 부위를 물로 헹궈내게 될 경우에 너무 세게 헹군다고 하면 해당 부위에 혈병이 생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살 헹궈주라고 말씀 주셔야 되고요. 수술한 부위는 우선 칫솔질을 하지 않게끔 얘기를 해주셔야겠지만, 나는 칫솔질 안 하는 게 너무 찝찝하다라고 하면 아주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줄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수술이 끝난 이후에 환자를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종류의 수술이 진행되었는지랑은 관계없이 술 후에는 무조건 치면세균막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수술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은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는 금하도록 하고요. 수술 부위에 치주 포대를 적용했다고 하면 칫솔질보다는 클로르헥시딘 항균 용액으로 가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치주포대나 실밥을 제거한 후 초기에는 좀 부드럽게 칫솔질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치유가 점점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상적인 칫솔질도 괜찮습니다. 술 후에 치간 유두가 없어지거나 혹은 무뎌져서 치아 사이 공간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면 세균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겠습니다. 술 후 방문 관리 볼게요. 술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주 포대와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최초에 꼬맬 때 이제 얼마만큼의 봉합사를 사용해서 꿰맸는지의 수를 확인하고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까지 남아있는 실밥이 없게끔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치주 포대가 제거되게 되면 그 주변 조직에서는 죽은 상피들로 이루어진 흰 색깔 층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생리식염수나 클로르헥시딘을 적신 면봉으로 아주 부드럽게 닦아낸 뒤에 식염수로 한번 씻어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치은 연화에 대한 접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접합상피가 완전히 치유되는 4에서 6주 동안에는 이 부근은 오히려 건드는 것이 적절히 치유되고 있는 조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에서 6주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수술 부위에 대한 연화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연조직 검사를 통해서 초기 치료에 대한 그 조직의 치유 반응을 우리가 평가하고 구강 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되겠고요. 만약에라도 남아있는 치석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처치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수루에 약이 될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치아 동요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동요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동요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교합을 확인해서 교합 간섭이 있다면 제거를 해줘야겠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에 흔들리는 정도가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술 전에 염증이 이미 치주 인대까지 확산이 되어 있고 외과적 조작도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술 후 치유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되지 않았다면 환자는 나 여기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가 계속 흔들리냐 하면서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가능성을 고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치운 퇴축입니다. 이것은 상아질 지각감인증과 치근 우식이랑도 긴밀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치아가 길어 보이거나 혹은 좀 치아가 시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염증 조직이 제거되고 부종이 완화된 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치은 퇴축 때문인데요. 당연히 치은이 퇴축되고 노출된 치근 부위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는 상아질 지각감인증이나 혹은 치근 우식, 이거는 이제 노출된 치근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치근 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루 치유 과정이라고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미리 언지를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 노출된 치근에 대해서는 적절히 치면세균막 관리를 해서 지각감인증이나 치근 우식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불소 도포나 혹은 지각감인 완화제 같은 약물을 도포해서 이런 예민도를 낮춰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치면세균막이 축적되는 것은 지각감인증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에게 치면세균막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사실 이 이후 챕터도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조금 길게 가져가긴 했지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